출발 새 아침. 지난 19일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국가직화를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작년 10월 행안위 법안심사서위를 통과한 이후에 1년간의 기다림이 그 빛을 발한 건데요. 관련해서 소방의 날이었던 지난 11월 9일에는 좋은 곳에 쓰이면 좋겠다는 내용의 손편지와 함께 헌혈 증서 119장을 기부하고 사라진 시민의 미담, 그리고 식사라도 함께 하시라면서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독지가의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국민들, 이들이 있어 세상은 좀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그 풍요로운 대한민국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벗. 네, 마냥 달콤한 벗은 아닙니다. 쓴소리도 할 줄 아는 벗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선거법 개편안이 국회에 자동 부의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절차가 다 진행이 끝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의 다 걸쳤고, 그래서 이제 자동 부의가 된 겁니다. 이제 의장님께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 처리만 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이 사법개혁 관련한 법안들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또 마찬가지로 자동 부의됩니다. 네. 이제 장전은 끝났다. 이제 격발만 남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나긴 합니다. 그런데 이 합의 처리는 좀 어려울 것 같죠. 분위기로 보면.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소수 야당들 해서 4+1 협의체도 오늘 첫 회의 갔습니다. But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지금 대안을 놓고 지금 소수 야당들하고 협상을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재조정하는 방안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건 현재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3석 정도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개편입니까? 그리고 이 선거제 개편의 핵심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늘리느냐? 표의 등가성, 대표성 강화. 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막판에 이런 논의를 시작을 했는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네. 그거를 극복하자는 게 선거제 개편안인데 여당이 이걸 주도한다, 좀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승자 독식 구조로 인해서 민심을 왜곡하는 현행 선거법이 좀 문제다. 이게 바로 선거법 개편안의 핵심이었는데요. 근데 조금 특이한 게 판사 출신이죠. 여성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이기도 한데 자동 부의가 잘못된 거다. 90일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지금 나오네요. 네, 그건 그분 주장이신 거죠. 네. 그분 주장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즘 보도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받아서 1차 감액을 지금 마친 상태인데요. 네. 그런데 이 감액 규모가 너무 적어요. 약 한 5천억 원 정도. 네. 자, 그런데 각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이 올라온 전체 규모가 3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오, 예, 그런데다가 더 큰 문제는 각 상임위에서 증액해서 올린 13조 6천억 원입니다. 예, 이 증액 부분도 지금 다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건 아예 손도 지금 못 대고 있는 거죠. 12월 2일 처리 시한 과연 지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네. But 더 큰 문제는 이 와중에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모두 지역구 사업, 특히 SOC 예산들을 대폭 지금 증액을 시켜놨거든요. 네. 1조 원 이상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면 결국 막판 또 이번에도 밀실 담합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겠냐. 깜깜이 예산. 예. 요즘은 쪽지 예산이 아니고 깜깜이군요. 예, 메시지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이런 예산 소위에 자꾸 참석을 해서 본인 지역구를 좀 챙기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네, 뭐 모든 의원들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대목에서는. 그런데 위원장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위원장은 대체로 보면 이제 몫을 좀 떼주죠. 다른 그래요? 의원들이. 예, 이게 현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서울 시내 학원이 일요일에 휴무하는 그 여부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 결정. 이게 또 좀 문제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논란이 좀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학원 일요 휴무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공약사항 가운데 그랬죠. 하나입니다. 그런데 네. 현실적으로 이건 좀 문제가 없잖아 있다. 이렇게 비판이 제기가 돼서 뭐 무산되는가 했는데 다시 공론화위원회를 올해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시민참여단 공론화 조사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62.6%가 찬성.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근데 찬성자 절반 이상은 학생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원 휴무제 적용할 과목에 대해서는 예체능을 제외한 일반 교과 학원만 쉬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많았고요. 네. 적용 학년은 초중고 모두 제한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but 73.1%는 학원 일요 휴무제로 불법 개인 가외 교습 등이 성행할 것이다는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자녀 다 대학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중엔 학원, 일요일엔 쪽집게 가외. 내지는 뭐 서울시에서만 이거 시행할 경우에는 경기도로 또 원정 그렇죠. 가지 않겠어요? 네. 예, 인접한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이 또 우려가 되고, 더군다나 이게 법제처가 2017년에 교육감이 지방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정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국회 입법사항입니다. 국회에서 학원법을 또 개정해야 되거든요. 네. 앞으로 상당히 이 논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일요일 날 못하게 하면 그게 아이들의 휴식권 보장으로 이어지느냐, 또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사교육비나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취임 당시에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 정책 중에서 최대 화두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이었는데요. 특히 과학기술로 4차 혁명을 선도하겠다, 이런 약속이 얼마나 잘 지켜졌을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 모시고 우리 과학의 현 주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유 정말 저는 이렇게 높은 분 처음 뵙니다. 저도 네. 변호사님 처음 뵙습니다. 예. 자, 우선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 사실 한 평, 뭐 2평 정도 되는 경비실,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 달아주기라는 소식이 하나가 이제 전해졌는데 주민들이 십시일반 전기세를 낸다. 그런데 최기영 장관께서 에어컨을 그 경비실에 투척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인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조금 당황스럽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아이고, 너무 겸손하신데 하여튼간 저도 이제 경비실 좀 가봅니다만은 너무 좀 열악하긴 열악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네, 예. 힘드셨죠. 예. 하여튼간 제가 또 경비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사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지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뭘 생각한다고 해서 이게 곧바로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장관님께서는 딱 생각하면 실천으로 연결이 팍팍팍팍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한 일일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생각은 하는데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고 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실천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제 아내가 있습니다. 아, 사모님께서 그래서 그렇군요. 예, 네. 저는 맞장구만 치면 되어서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다행히 대부분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셨어요. 저희로서는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경험이었고요.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께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네, 오히려 예. 감사의 말씀을 또 주민들 여러분께 돌리는군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었는데요. 지난번에요. 예. 국민과 소통하는 문 대통령의 모습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다 보았는데요.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과 허심탄회한 네. 그런 소통에 나섰다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사전 각본 없이 자유롭게 그렇죠. 대화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안을 꿰뚫어 보면서 질문들에 상세히 답변도 하셨고 민생과 직결된 질문들에 대해서는 국민 마음 하나하나 공감하면서 답변하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예. 그리고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이제 어제 끝났는데요. 그곳에서는 원래 우리나라 ICT, 정보통신 기술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ICT를 알리느라 정말 분주하셨다 이런 얘기가 들렸거든요. 어떠셨습니까? 예, 정신 없었습니다. 부산에 지난 일요일에 내려가서 네. 화요일까지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정말 정신 없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굉장히 다양한 회의, 행사,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참석을 하셨고, 저는 또 장관들 사이에 양자회담이 있었고, 네. 또 MOU 체결도 하고, 굉장히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도 사실은 그 일정 소화하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바쁘게 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협력 관계, 를 좀 증진하기 위해서 네. 아주 좋은 성과들이 있었고요. 네. 예, 그런 다양한 또 전시도 있어서 네. 둘러보면서 아마 산업 발전이나 이런 것도 공동 번영을 위해서 아마 앞으로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에는 그 세계적으로 보면은 흐름이나 파워 이런 것들이 서양 쪽에 많이 집중돼 있었었는데 예. 이번에 한 아세안 그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이 아세안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그 파트너십이 훨씬 더 강력하게 이제 격상되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좀 다른 때하고 다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대통령께서 사실 신남방 정책을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 아세안 국가들이 60% 정도의 인구가 35세 미만의 아주 젊고 역동적인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지역과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 번영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장관님께서는 그 과학기술, 스마트 국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강조를 해오셨는데요. 일단 스마트 국가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뭘까요? 스마트 국가라는 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네. 컴퓨터나 이런 특별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네. 모든 일을 사람 손이 좀 덜 가더라도 자동화도 많이 시키고 네.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사람 노력을 덜 들이더라도 사람이 하는 것과 동등하게 또는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런 걸 잘 활용하는 것이 아마 스마트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이 되는 AI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간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한번 해보자. 이게 바로 스마트 국가가 지향하는 거겠죠? 예,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네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스마트 국가를 잘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부처와의 협력이나 청와대의 노력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예, 제가 이렇게 장관으로 와 보니까 부처와의 소통이라든가 네, 또 청와대와의 소통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와서 소통을 잘 하려고 네. 노력 중입니다. 네. 지금 그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지금 저희 방송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과기부 장관님 어떻게 생기셨나 궁금하신 분은 빨리빨리 들어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인자하신 우리 모습이신데요. 자, 연결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 그 4차 산업혁명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인공지능 기술이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T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또 인공지능 기술도 좀 발전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AI 기술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사실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데가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미국에 비해서 한 2년 정도 기술력이 처져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특히 요새 중국은 굉장히 많은 자본을 투입하고 있고 그렇죠. 인력이 많아서 거기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데죠. 근데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세계 최고의 교육 수준이 있고 또 ICT 인프라도 세계 최고 네. 수준이고요. 메모리 반도체도 세계 최고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다 AI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면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서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이 있고 또 상당 수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특히 장관님께서는 그 AI 경쟁력이 뒤처져 있고 관련해서 인재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문제다. 그래서 병역특례 전문 연구 요원이라 그러나요? 예, 그런 예. 분들의 제도도 조금 제도적으로 뭔가 좀 활용하려는 움직임 예. 그리고 또 하나 예.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10년 안에 한 2조 예. 정도 투입을 해서 좀 예. 획기적으로 발전시키시겠다. 예. 뭐 이런 얘기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인공지능을 잘 하려면 좀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인력이 전문성을 키우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전문연구요원 말씀하셨는데 그 전문연구요원도 상당히 중요한 인적 자원을 마련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대학교에서도 그 관련 학과의 네. 정원이나 이 인력 학생들 뭐 분야 조정 이런 것을 통해서 네. 이쪽 인공지능 분야 인력을 많이 키우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녀들을 우리가 키울 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이공대 보내기보다는 이과 중에서 뭐 의대를 보낸다거나 또 문과 쪽에 뭐 로스쿨 가는 쪽으로 뭔가 좀 유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편향적으로 사실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예. 좀 이렇게 모는 경향이 예, 있어요. 예,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사실 뭐 의대나 이 법대 뭐 로스쿨 이런 데가 상당히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보내죠. 네. 근데 앞으로 미래 사회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좀 대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공계로 보내는 그러니까 의대 법대를 제외한 이공계로 보내는 것이 미래 사회에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점도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과학 분야라든가 이쪽에 그 발전된 그런 기술 분야 쪽으로 좀 많이 육성이 좀 되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예. 근데 아까 이제 2조 얘기 제가 이제 투자를 위해서 2조를 좀 투입시키겠다 이런 얘기 하셨다고 했는데 재원은 그럼 어떻게 마련이 되는 거예요? 재원이 있어야지 사실은 인재도 좀 양성이 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재원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정부 예산 일단은 정부 예산이고요. 네. 그것이 이제 투입이 되면 거기서 산업도 발전하고 그럼 또 기업들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안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하시면서도 계속 얘기한 게 일자리 문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AI 시대가 되면은 이거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냐. 특히 뭐 예컨대 톨게이트 수납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필요가 없다 이제는. 그래서 자동으로 돈을 차감할 수 있는 그런 뭐 하이패스니 뭐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AI가 오히려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우려가 사실 좀 심각한 거죠. 네. 그런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일자리 변화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군요. 일자리가 없어진다기보다는 변화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PC가 발전해서 타자수는 이제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렇지만 뭐 프로그래머나 웹 디자이너 이런 일자리가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AI 시대가 되면
분명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런 일자리는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분석에 의하면 10년간 앞으로 아마 70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네. 같은 분석에 의하면 그보다 더 많은 73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누구나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뭐 평생교육이나 직업훈련을 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이제 생길 거니까 그쪽으로 네. 전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마 정부의 역할일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직업이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면 없어질 수도 있는 직업이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과도기적으로 지금 예.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창의적으로. 창의적인 교육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예를 들면 타다와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에 정착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고 기존 사람들의 밥그릇을 뺏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을 질문을 하시는데. 네네. 예. 저는 그런 신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것이 좀 많이 육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존 경제 질서도 또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기존 경제 질서와 잘 화합하는 그런 신산업 육성이 좀 필요하고요. 너무 갑자기 변하는 것보다 서서히 이렇게 변해 나가는 네. 그런 제도와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유경제 서비스든 뭐든 간에 어쨌든 기존의 것하고 좀 어울리는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예. 조금 차근차근히 진행시켜 나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금 5개월째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정부가 강력한 후속 조치를 내놓긴 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또 향후 계획은 어떠실까요? 지금 사실 정부랑 민간이 아주 협력을 잘해서 네. 큰 문제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그동안 그 문제가 우리 그 소재 부품 장비에 관련해서는 일본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사실 그 세계적인 가치 사슬을 존중하는 그런 무역을 하면서 잘 진행해 왔는데 네. 사실 일본이 좀 세계 질서를 좀 어지럽히는 문제도 약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위기라고 보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일본에 너무 많이 의존해온 그런 고질적인 문제를 이번 기회에 좀 해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기는 기회다.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아야 그렇습니다.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특히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이제 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얘기 나오기도 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국산화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아졌고 그렇죠, 우리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예. 그리고 소재 부품 국산화도 정말 어느 정도 이제 시동이 좀 걸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 단계는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은 국산화 단계라던가 기술이 발전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 볼 때. 단계는 사실 우리나라가 소재 부품 장비 쪽 기술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주력 산업을 위한 그런 소재 부품 장비는 일본에서 수입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만이 문제였고요. 기술 수준은 높으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하면 뭐 기술 단계의 문제는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시일이 걸리는 문제가 있겠죠. 시일이 걸리니까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 좀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적으로 지원을 계속해서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혹시나 관계가 잘 돼서 해소되더라도 그렇죠. 우리는 아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할 겁니다. 우리가 손을 딱 넣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신데요. 예. 각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 또 자라나는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의 일꾼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실까요? 예. 일단 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초과학을 통해서 국가의 성장 잠재력 높이는 것, 필요하면 연구 성과를 끝까지 산업과 연결시키는 그런 과학기술과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빅데이터, 5G, 빅데이터. 예.
예, 이런 것이 이제 인공지능의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 밖에 바이오 헬스라든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미래 자동차 이런 혁신 성장을 이끌 분야 연구 개발에도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녹조나 산불, 미세먼지, 과학기술의 정보통신부는 보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은 과학기술과 ICT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하고 더불어 잘 사는 세상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과 ICT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제가 막 가슴이 뿌듯해지는데 저도 아들이 지금 중학생인데 말씀 예. 들어보니까 그쪽으로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예. 그전에 사실 그런 생각 안 했었는데. 그쪽으로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분야가 될 겁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기영 장관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0시를 기점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 패트 전국의 불꽃이 재점화된 건데요. 이 지금 그 선진화법, 국회 선진화법에 올라가 있는 이런 법안들의 철회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행동에 나설지 좀 주목이 되고 있죠. 자유한국당의 강석호 의원 연결해서요.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석호 의원입니다. 네. 예. 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야당에 일주일 동안 우리 집중적으로 한번 협상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단식을 풀고 협상에 임해달라 이런 제안을 한 건데요. 자유한국당은 절대 못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이 계속되는 건가요? 먼저 우리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이 국가의 우리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상황에 대한 항거이므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협상은 협상대로 해야 되겠죠. 협상은 원내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여당의 그 전향적인 태도, 즉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이나 사법개혁 법안 등 그러니까 이 획기적인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야 합의 처리 등 이런 부분이 다시 보장이 되어야만이 우리 황교안 대표의 단식도 중단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에서는 일단 당대표의 그런 그 장외 투쟁, 단식 투쟁 그리고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또 내부적인 협상 이런 투 트랙으로 지금 가시면서 한국당의 입장을 조금 관철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투 트랙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하시는 대로 하지만은 네, 저희로서는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제 끝내 협상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필리버스터 혹은 의원직 총사퇴, 집단 단식 이런 것 좀 해서 강경하게 이번에는 관철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한국당 내의 의견으로 좀 나온다는데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까요 앞으로? 어제 저희 의원들 간에 이제 필리버스터에 대한 논의도 오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바른미래당도 필리버스터로 선거법을 막겠다고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여야 간의 그 협상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우리 한국당을 패싱하거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는 저희도 필리버스터 의원직 총사퇴 등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올 정기국회가 12월 9일에 종료되니까 더 이상 진행은 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후에 우리 한국당을 제외한 타 정당들이 12월 임시회를 다시 합의해서 열게 되면은 필리버스터 법안은 임시회 첫 번째 본회의 표결에 이제 붙여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의 효과는 해당 회기에 국한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무제한 토론을 하던 중에 회기가 종료된다면은 그에 대한 법안은 자동적으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의 표결에 붙여지므로 이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즉 협상은 계속해야 되는 거다. 이런 네.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가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네. 이게 그 심상정 의원이라든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단식을 통해서 이제 뭐 선거법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관련해서 한국당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이 협상해 봅시다라고 해서 단식을 풀고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왜 그동안에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식의 강경한 대응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뭐 저희가 그렇게 강경한 대응보다는 네. 이게 어떤 벅찰차를 바르게 해서 올라간 그러한 여러 가지 뭐 원초적인 부분에서부터 본다면은 그 부분이 바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의를 베풀고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은 또 여당에서는 이 부분을 악용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물론 이 자리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건건히 설명을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과거의 절차를 저희가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심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뭐 협상을 안 하거나 타협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예.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으나 그게 제대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그렇죠. 여당이 되면은 네. 협상을 하자면은 야당이 많은 양보를 해야 됩니까? 여당이 많은 양보를 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여당이 많은 양보를 하고 네. 또 야당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와서 또 우리 야당도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대화의 방식 또 주고받는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오직 여당은 초지일관적으로 같은 자세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민주당 같은 여당이 사실은 조금 더 양보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됐다.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황교안 당대표가 지금 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몸이 상당히 안 좋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병원 가기를 지금 거부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떠세요? 의원님 가보셨습니까? 예, 저희도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교대로 이렇게 가서 이제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가기도 합니다만은 현재 몸 상태가 네. 아마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요. 진료도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또 이러한 위급 상황 전에는 병원으로 반드시 옮겨야 될 상황인데 이 추운 날씨에 또 바깥에서 노숙 단식을 하고 계시고 이 또 단식에 대한 대표의 뜻이 워낙 완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참 현재로서는 본인의 의지가 강해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단식을 풀 그런 상황이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요, 김세연 뭐 한국당 의원이라든가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 한국당이 좀 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좀 당에 쓴소리를 해서 뭔가 변혁이 조금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당대표가 단식을 하는 바람에 그런 소리가 쑥 들어가고 약간 좀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그 변혁이나 쇄신의 그런 발걸음이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당내 인적 쇄신 요구가 들어갔다기보다는 네. 이런 부분에서도 의원들이 또 우리가 속으로 반성도 많이 하고 네. 반성할 것은 하고 또 지난번에 불출마 선언하신 의원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많은 의원들도 당을 위해 희생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높게 평가를 한다. 하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대표께서도 그런 부분을 다 같이 껴안고 또 생각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당면한 당내 인적 쇄신 요구도 급하지만은 가장 급한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또 사법개혁법안 여러 가지 집권 여당 또 현 정부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한거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쇄신이 쇠퇴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쇄신 문제라든가 한국당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내부적으로는 정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고 이렇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이제 황교안 대표도 사실 뭐 지소미아 문제도 뭐 조건부긴 합니다만 일단 연장이 된 상태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출구 전략이 필요한 상황일 텐데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쪽으로 하셔야 되는 건가요? 하실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네. 전혀 뭐 큰 출구 전략은 없습니다. 아, 네. 이제 뭐 죽기를 각오하고 대표께서 단식을 하고 계시는데 네. 저는 이제라도 이러한 위기를 자초한 정부 여당이 네. 또 제1야당 한국당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의사에 대한 존중과 또 전향적인 협상 태도로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킬 그런 여당의 성 있는 태도로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그 황교안 당대표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지소미아도 문제였지만 선거법을 가장 지금 우려하시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목숨을 내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선거법을 반대하는 그런 구체적인 정확한 이유가 뭘까요? 아시다시피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부분에서는 네. 정말로 이 선거제 자체가 정말 일반 국민들도 이해가 상당히 복잡한 그러한 군소 정당의 난립을 위한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네. 두 번째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은 이 대통령 중심제에 더욱 독소적인 조항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독재적인 조항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그런 선거법이므로 저희가 그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시스템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조금만 돌려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12월 10일까지이고 우리 강석호 의원께서 이번에 경선 출마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내 경선이 열리게 되면은 출마할 네.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이게 총선이 곧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예, 그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당은 당규상 원내대표 임기는 1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또 원내대표에 출마할 사람이 있으면은 경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뭐 아까 말씀대로 재신임을 해서 경선으로 생기는 불필요가 없어야 된다는 주장도 일부 있지만 네. 반대로는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안보 위기라든지 조국 사태 등 각종 이런 부분에서 정체되어 있는 그 원내 분위기를 바꿔서 새로운 원내 전략이 필요하다. 또 투쟁할 때는 우리가 투쟁을 하고 협상할 때는 협상해야 된다는 이런 새로운 원내 분위기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다음에 원내대표는 결국 총선을 치러야 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가 있는데요. 이게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그 다음 원내대표가 같이 협조해서 총선 치르는 거 어느 정도는 좀 계획이나 구상이 제대로 서 있는 걸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해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온다면 네. 이제 총선을 4개월 앞둔 상황에서 많은 의원들에게 다양한 사안에 따라서 모든 의원들이 전면에 나설 기회도 주고요. 네. 또 대표 본인은 한 발 물러서서 협상하고 중재자로서 원내대표 역할을 강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이제 정책적 화두를 중심으로 이 결기찬 대여 투쟁도 하고 네. 또 통합을 위한 보수정당 간 정책연대도 반드시 논의를 돼야 되고요. 네. 이제 내년 총선의 원내사령탑 역할은 원내를 관리하는 감독, 그러니까 매니저로서 당내 의원들의 그 어떤 라인업을 구성도 하고 전략도 수립하고 네. 또 단장인 우리 당대표를 신뢰를 하고 또 야구로 본다면 구단주인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들 존경하고 뜻에 따라야 네, 승리가 네.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그 황교안 네, 네, 네. 대표 중심으로는 네. 이번 선거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강석호 의원이었습니다.
네, 8시 뉴스 들으시고요.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